안녕하세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과 8, 9일 전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이거였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1차 시험은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표가 바뀌지 않았나요? 이제는 내가 2차 시험도 붙어야 되겠다. 이제 2차 시험에 붙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원가관리 회계는요, 원가 회계 파트가 있고 관리 회계 파트가 있고, 어느 파트가 어려워? 다 어렵지 뭐. 그런데 관리 파트가 더 어려울 거야 아마. 근데 전에 이것이 공표가 됐다고요. 앞으로 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면 관리회계 파트를 60% 이상 낼 거야. 이게 출제 방침이요. 그럼 큰일 났죠. 어려운 쪽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랬어. 무엇을 알려준 것과 똑같냐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낼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 이건. 다음 세 번째. 지금까지 출제 경영이 어땠는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원가 관리 회계 악명은 여러분이 들어보셔도 하실 겁니다. 특히 2차 시험. 난이도가요. 점점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2019년도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될 텐데요. 한 문제 한 문제가 주옥 같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때 정상적으로 채점을 해가지고 합격자를 만약에 갈랐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점수를 퍼줬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문제 잘못 낸 거 아니야? 문제가 어렵게 되면 변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예생들도 못 풀어요. 다음에 동차들 중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 사람들도 못 풀고요. 공부를 안 했다. 당연히 못 풀죠. 그래서 변별력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출제 당국에서 출제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변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내주십시오. 교수님이 알았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2023년도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상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중문제, 하문제. 그럼 작년도는요?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문제 2번이 상문제, 상. 결합원가 배분과 관련 있는 거. 그런데 상문제라고 해서 완전히 쫄 필요 없고요. 물음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반 정도는요, 풀 수 있는 케이스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중문제, 하문제. 그러면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게 좋아요? 쉽게 나오는 게 좋아요? 쉽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나온다 좋죠. 그런데 쉽게 나왔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 실수했다. 그러면 시험에 붙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제 쉽게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를 하시는 순간에 이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모든 문제 다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실수하는 케이스에 물음이 있겠지. 그런데 몇 개를 실수해도 붙을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걸 실수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다. 좋아할 필요 전혀 없고요. 어렵게 나왔다. 싫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못 풀고 옆에 사람도 못 풀고 다 못 풀고.
자, 강의 진행은 어떻게 할 건데요? 2차 시험과 관련된 중요 내용은 당연히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예제 중에서 중요한 예제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필수 문제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들이요, 필수 문제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건 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요,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은데요. 위에 때 풀어보시고요. 통차 때는 이것만 그래도 60점 이상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것만 잘 소화해도 80점, 9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받는 거는 저는 반대요. 자, 연습 문제를 어떻게 풀어드릴 건데요. 1부는 전부를 다 풀어드릴 거고요. 1부는요. 2장의 진도를 나가면서 2장의 연습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그 문제 일부 부분이요, 저 뒤에 구정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예 과정이라고 하면 제가 이것도 설명드리고 이것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통차 과정은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장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2장과 관련된 물음만 우리가 풀 겁니다. 이거는 패스하고 넘어갈 겁니다. 다음에 일부 문제는요, 제가 포인트만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포인트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5번째, 제가 중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계수형 대비 차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다음에 서술형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 다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거 잘 메모해 두시고요. 복습하실 때 순서는 당연히 이래야 되죠. 보시고 그 다음에 원위치에서 다시 보시고. 기본 과정과 똑같습니다. 복습은 하루에 몇 번 한다? 2번. 네, 2번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2번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그러면 일단 한 번은 좀 제대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번은요, 처음 볼 때 이제 중요하다고 체크해놨던 거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에 틀렸던 것들을 위주로 해서 다시 좀 보셔야 돼요.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2차 답안지에 푸셔야 되고요. 다음에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거 반드시 표시를 해 두셔야 돼요. 이 문제를 내가 풀었는지 아니면 못 풀었는지 반드시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문제만 표시를 해 두시면 안 되고요. 물음 옆에도 반드시 표시를 해 두셔야 돼요. 이 물음 내가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 그래야지 다음 회독으로 넘어갔을 때 편하게 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줄여가면서. 그다음에 2차 답안지 이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해답집 있죠. 그거 맞춰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첨삭을 하신 첨삭 빨간색으로. 그럼 첨삭을 왜 해야 되는데? 귀찮게. 나 귀찮은데. 해야 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해답집을 보게 되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양을 많이 해서 해답을 실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모르는 사항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해답을 참조를 해야 될 거냐. 해답을 너무 간단하게 적어놓게 되면 여러분이 해답을 참조를 했을 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해답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답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전용 답안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풀어보게 되면 시간을 내서 좀 풀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내가 쓸 수 있다 감이 올 거라고요. 이거를 여러분을 나름대로 좀 마련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회도로 넘어갔을 때 무엇을 주로 보셔야 되냐면 해답집의 해답이 아니고요. 예를 보셔야 예를. 왜냐하면 해답집의 해답은요,
활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글씨체는 십수년 동안 여러분이 봤던 거 아니에요? 눈에 바로바로 들어온다고요. 이것 때문에 반드시 첨삭을 좀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일반적으로 틀린 데서 또 틀려요. 나중에 되면 막판에 빠른 속도로 회독수를 쫙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그때는요 일반적으로 틀린 데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답들 쭉 넘겨보는 거예요. 나중에 아 내가 여기서 실수를 했구나. 이거는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빠른 속도로 정리할 수가 있다고. 나중에는요 빨간색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놓은 거 있죠. 뭐 틀렸는지 이거를 이렇게 풀었어야 됐는데 첨삭해 놓은 거 이것만 쭉 봐도 실력이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첨삭은 하셔야 되고요.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책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 이론편. 문제편의 문제집. 다음에 문제편의 해답집. 제가 여기에다가 2차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장황하게 적어놓지 않았고요. 여러분이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게끔 가급적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만 봐도 2차 시험에 나오는 서술형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까지는 실려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론편을 봤는데 내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반드시 그 파트는요 기본틀을 찾아보셔야 돼요. 기본틀을 찾아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지 기본서 병행하자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짜시면 안 돼요. 나는 기본서 병행할 거야. 이건 불가능입니다. 부분 기본서를 참조하시는 것은 권장을 하는데요. 기본서 병행하는 건 불가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마세요. 다음에 문제를 푼다. 그러면 다 풀린다. 불가능이죠. 현재 상태에서. 당연히 이거 볼 수밖에 없어요.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해답집 문제 질 위쪽에다가 무엇을 적어놨냐면 풀이 포인트를 적어놨습니다. 풀이 포인트. 이 문제를 풀 때 포인트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답집을 참조할 때는 풀이 포인트를 먼저 보는 거야. 풀이 포인트를 보니까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풀이 포인트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그러면 해답을 어떻게 실어놨는지 쭉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가니까 됐다. 그리고 그냥 넘기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요. 책을 덮고 손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반드시. 손으로 풀지 않으면요. 똑같은 문제를 한 10분 지난 다음에 딱 던져주고 풀어라 그랬을 때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손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다음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해답의 풀이 방식과 좀 다른데요. 그럴 수 있죠. 제가요. 해답의 해설란이 있습니다. 해설란. 해답의 제일 끝에 여기에다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도 되는지 여러 가지 풀이 방식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란을 좀 참조를 하시고요. 다음에 해답 풀이 과정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것들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것들은 해설에다가 추가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설 그런 부분도 좀 참조를 하시고요. 다음 7번째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1차 시험은 답만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차 시험은요. 여러분이 답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 써서. 뭐로 써요? 펜으로. 펜 선택하셨나요? 이 펜 선택이 의외로 중요해요. 이 펜 선택을 잘못하면 5점이 그냥 날아갈 수 있다고. 이 생각도 진짜 까짓 거 5점 뭐 내 실력으로 극복하지. 어떻게 극복해. 동차생에 무슨 실력이 있다고. 자, 펜을 선택을 하시는데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글씨가요, 조금 예쁘게 써지는 펜이 있습니다. 그거 선택하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속도가 나요. 속도가. 글씨는 예쁘게 써지는데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연결고리는 엔드입니다. 글씨도 예쁘게 써지면서 속도도 낼 수 있는 펜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 드시죠? 한석봉이 붓을 가렸나? 붓을 가렸죠. 당연히 한석봉도 좋아하는 붓이 있었을 거라고 틀림없이. 저는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2차 시험장에 들어갈 때 펜을 선택할 때 내 글씨체를 교수님들이 잘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 글씨를 잘 쓰면 좋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요. 얘는 신경을 안 쓰고 얘만 신경 썼어요. 글씨는 예쁘게 잘 써졌죠. 근데 문제가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감사 시험을 보는데요. 100점 만점에 제가요 17점을 손도 못했습니다. 몇 점어치밖에 못 썼냐면 83점어치. 이거 딱 쓰니까 종이 울리는 거야. 그럼 이 생각 드시죠. 실력이 없었으니까 못 썼겠지. 아니야, 그게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못 썼다고. 제가 그래서 감사 때문에 발표 날 때까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만일 제가요 속도가 나는 펜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썼을 거예요. 발표 날 때까지 가슴을 졸이지 않았겠죠. 나는 펜을 선택을 못하겠다 그러면 문방구에 가셔가지고요 여러 가지 펜을 산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다음이 8번째요. 무엇을 신경 쓰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냐면 모의고사. 시간이 있으면 모의고사 신경 쓰고 모의고사 보는 것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시간이 있어요? 없죠. 두꺼운 연습서를요. 그리고 여러 과목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거 신경 쓸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나는 모의고사 좀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습에 실려있는 문제 하나하나가 모의고사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습에 실려있는 문제가요 모의고사 문제보다 훨씬 더 좋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모의고사 별도로 풀어보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럴 수 있죠. 나는 다 했다.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보시는 거고요. 통짜 때는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 시험 보면서 깜짝 놀란 거 없어요? 물론 그 전에 한 번은 깜짝 놀랐겠지만 뭘 가지고 깜짝 놀랐을 거냐면 1차 시험 문제지 사이즈를 가지고 놀라지 않았나요? 다음 두 번째 활자 크기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작은 활자를 봤었고 다음에 문제 사이즈도 작았었고 그런데 1차 시험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문제지 사이즈도 크고 글자 크기도 크고 그것이 눈에 들어오냐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은 좀 하셔야 되냐면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끔은 만들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최근 3년치. 이건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걸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하는데 A4로 출력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시험 문제 사이즈 이 그대로 출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바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특히 2차 시험은요. 여백도 굉장히 많아요. 글자도 크고 여백도 많고 그러면 더욱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아마 이것만 제대로 하고 또 시험장에 들어가도 점수는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유예토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동차 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점수를 끌어 모아서 이거 넘기셔야 돼요. 60점.
동차생들 실력이요 비슷비슷해요. 누군가는 점수를 끌어 모아서 60점을 넘기고요. 누군가는 그거를 못해가지고 50몇 점으로 떨어지고 한다고.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치사한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치사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코가 석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점수를 끌어 모아서 60점 어떻게 넘기셔야 되고요. 다음 9번째입니다. 위로 넘겨서는 안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다 그럴 수가 있는데 특히 두 과목. 첫 번째, 원가, 관리회계. 다음 두 번째, 재무관리. 이건 재무관리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위로 넘기게 되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이 두 과목은요. 변동성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그날 컨디션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컨디션 좋으면요. 점수가 잘 나오고요. 컨디션 안 좋으면 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위로 넘겼을 때 굉장히 불안해요. 이 과목은. 자, 위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실력이 늘죠. 그런데 이 두 과목은 어떻게 실력이 늘냐면 이렇게 늘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력이 늘죠.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실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고. 만약에 이때 들어가 시험을 보면 어떻게 망하는 거지. 변동성이 강한 과목이 이 두 개의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차 때 반드시 넘기셔야 돼요. 다른 과목들 있죠. 이거 빼고 나머지는요. 공부하다 보면 실력이 이렇게 느는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서 변동성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처럼 크지 않아요. 이거 첫 번째 이유고요. 다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2차 시험에 붙으면 회계법인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고. 법인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이제 여러분이 주로 감사부서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어느 과목이 중요한가 감사할 때 이 두 과목 빼고 나머지 과목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과목이 유예로 남았다. 나머지는 다 패스했다. 2차 시험 준비할 때 유예 기간 동안 이거 열심히 할 거냐. 그러면 나머지 과목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투입됐다. 실력이 전혀 없지 뭐.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 때문에 어떻게 하자. 이거는 가급적 통차 때 넘기자.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볼 때요. 이럴 수 있어요. 문제 1번이 있고요. 2번이 있고요. 3번이 있고요. 4번이 있고요. 5번이 있고요. 보니까 풀만해 쉬워. 풀만해 쉬워. 풀만해 쉬워. 풀만해 쉬워. 그런데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상당수의 분들은 이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3번이 어렵다. 이걸 풀어야지 시험에 붙는다. 그 생각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어려운 문제는 변별력이 없어요.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나머지 문제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풀면 시험에 붙습니다. 떨어지면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문제를 본인이 확실하게 풀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뒤에 사람도 못 풀겠구나. 앞에 사람도 못 풀겠구나. 그렇게 편하게 마음을 먹으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요. 2차 시험은요. 물음이 많으면 8개, 9개가 나옵니다. 물음이. 그중에 일부 물음은요. 교수님들이 그냥 던져줍니다. 한 반 정도는 이 문제가 어려운 거 내가 알아. 내가 미안하니까 한 4개 정도는 던져줄게. 이거 맞히는 거 이거. 어려운 물음은 어차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하시면 안 되고요. 또 풀만한 물음들이 있죠.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돼요. 다음에 무엇은 조심하셔야 되냐면 백지를 내지 않는 것. 특히 서술형 문제에서.
계산형 문제는요.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서술형은요.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서술형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이라도 그냥 쓰는 거야.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그럼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